피렌체 천재들이 대거 출현한 현상을 보면서 문득 그 이면에 숨어있는 놀라운 점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피렌체 천재들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현된 천재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익명의 그들은 천재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발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현된 천재들만으로도 대단한 숫자인데 발현되지 못한 익명의 그들이 르네상스 동시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본적인 전제를 하나 두고자 합니다. 인류의 지성은 성별, 인종별, 시기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피렌체 인구 6만이 채 안 되었던 시절, 그런데 거기에 여성 천재들은 없었습니다. Il problema semmai che mi pone lei riguarda il sesso femminile, le donne. Beh, lei sa bene che le donne in pratica tutt'oggi, non so in Corea, però per solito alla donna aspettavano altri mestieri. D'altronde anche in una famiglia ricca le donne spesso, le figlie finivano in convento proprio perché sennò rappresentavano soltanto una spesa per la famiglia. Questa era la concezione della donna. Piace. Si immagini però lei nel 400 quanto potevano partire svantaggiate. 르네상스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엄격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여성은 바깥 일을 하도록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르비노의 공작 페드리고 부부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용병 대장이었던 페드리고의 거칠고 억센 외모는 남성적 미덕을 드러냅니다. 한편 부인 바티스타는 남편의 부와 명예를 반영한다는 관념에 합당한 세련된 보석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지위에 따른 장식적 부속물 같은 존재였었던 것이죠. 정당한 사회 일원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기, 여성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그들의 삶은 가정이라는 세계에 한정되어 있었고 감히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So I don't think there's any lack of signs of women being powerful, being intelligent, whether they are geniuses. They did not have the means perhaps to become painters, although Artemisia Gentileschi, there are examples of talented painters. 당시 천재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나텔로의 유디트 상은 광장에 전시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영웅 유디트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어떤 논쟁이 시작됐냐면은 과연 여성이 남성의 목을 자르는 것, 그런 폭력을 여성이 사용하는 것, 그것도 술을 먹인 다음에 비겁하게 목을 자르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이 인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논쟁을 굉장히 즐겼었어요. 당시 여성들은 침묵의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침묵의 굴레였습니다. 르네상스의 문이 열렸지만 당시 천재들이 인간이란 코드를 풀었지만 한편에서는 인구의 반인 여성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재들이 나온 인력 풀을 6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제외된 3만 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시기엔 음악적 천재들도 없었습니다. 메디치 궁정악단이 있었고 궁정악장도 있어 연주 및 작곡 활동 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음악적 천재들의 발현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회화, 조각, 건축 이외의 장르는 아직 시간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진정한 음악의 문이 열린 것은 르네상스 이후
2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18, 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음악적 천재들이 전 유럽에 걸쳐 대거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음악적 천재들의 폭발적인 출현이었습니다. 이를 천재들의 버스터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형예술 이외의 타 분야 인재들은 태어났더라도 시기를 못 맞춘 것이 됩니다. 발현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인재풀은 더욱 좁혀집니다. 당시 사회 계층에서 이와 같은 하층민 그리고 극빈층 또한 제외될 것입니다. 도대체 르네상스 천재들은 어디서 그렇듯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일부 인문주의 학자들을 제외하면 귀족 출신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재풀은 더욱 좁혀집니다. Partivano avendo dell'arte non l'idea che abbiamo oggi, ma un'idea manuale. Gli artisti si formavano nelle botteghe degli orafi, si formavano nelle botteghe degli scalpellini, cioè quelli che lavoravano, e quindi erano in qualche modo loro sì operai. 그들은 길드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었고 직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길드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길드에서만 그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들이 출연한 인재풀은 더욱 좁았던 것입니다. 돌발 출연한 지오토를 예외로 하면 브루넬레스키와 미켈란젤로 사이에는 100년의 시간차밖에 없습니다. 그 100년 동안 피렌체라는 작은 곳에서 이들은 사제관계였고 친구 및 경쟁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점차 그들은 예술가를 인정받는 직업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들 간에 주고받은 영향력이었습니다. 시공을 넘어선 것은 단 2번. 멀리 그리스 로마에서 인간을 재발견한 것, 그리고 100여 년 앞서 태어난 지오토의 영향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그들 간의 네트워크가 허브로 자리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르네상스를 개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탄생한 인재풀은 당시 인구 6만이 아니라 겨우 수백 명 단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20명이 넘는 천재들이 개화했습니다. 천재가 천재를 알아보고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기 원근법의 탄생과 전파는 순전히 피렌체라는 울타리, 아니 그보다 더 좁은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문학자 알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 마사초, 도나텔로 사이의 관계가 원근법의 발견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가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원근법의 기초를 이 두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또한 마사초, 도나텔로와 친구였습니다. 당대의 조형 세 분야를 이끌던 삼두마차이기도 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로부터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마사초의 이 그림, 성삼위일체입니다. 서양 미술사 최초로 원근법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풍경의 원근법 표현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 사람들의 후배격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림 속에 그것을 반영할 때 그 경계선이 되는 앞부분에 있는 물체와 뒷부분에 있는 물체의 경계선이 흐려진다는 이른바 대기 원근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원근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인간 이외의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이론적 틀을 르네상스 시기에 찾아낸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 천재들의 대기는
피렌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좁은 조형예술의 3대 장르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천재가 나오는데 꼭 많은 수의 인구가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팽창을 하고 폭발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적은 수의 사람들 속에서도 천재성들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작더라도 아주 코어가 굉장히 단단하면은 거기서 이제 막 말하자면 블랙홀 정도로 중성자성처럼 이렇게 밀도가 순간적으로 있으면은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러한 결론은 반대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 숫자 이외에 타 분야 천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숫자 이외에 여성 천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지적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달랐고 차별이 있었고 시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재들의 발현과 관련된 이러한 현상은 인류의 전 시기에도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곳에서는 천재성을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피렌체를 떠난 사람들에게선 제자는 있었을지라도 창조성을 후대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중심지 피렌체를 떠나자 단절이 온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떠나고 미켈란젤로가 떠나자 르네상스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천재성마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 지성사로 연결되는 코드들을 남긴 것입니다. 이제 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드를 여는 데 필요한 열쇠들입니다. 16세기 피렌체에서 사용하던 금고입니다. 열쇠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저기 걸려 있는데 열쇠를 이 공으로 넣어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장식일 뿐이었습니다. 절대로 저 열쇠를 가지고 는 열 수 없었습니다. 왜? 손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도둑이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식일 뿐이었고요. 이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벽에 걸린 가짜 열쇠가 아니라 복잡한 숫자 조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가짜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천재들이 발견하는 코드를 여는 것이 비유컨대 열쇠라고 한다면 그 열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합쳐져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천재들의 마음에도 이 열쇠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열쇠를 갖고 코드를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블랑카치 채플의 마사초 그림 앞에 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인간의 재발견, 두 번째는 추방되는 인간의 낙원의 상실, 세계 상실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코드를 마주합니다. 마사조의 두 번째 코드로 드러난 세계 상실의 코드는 다음 세기의 인류 지성사 코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었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코드는 미켈란젤로의 말년에 그 흔적을 드러낸다고 앞서 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죽음을 항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현대의 실존적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Gli ultimi sonetti di pentimento sono straordinari, carico d'anni e di peccati pieno, insomma uno degli ultimi sonetti, l'avvicinarsi alla morte, alla vecchiaia, quando lui dice
ormai non mi importa più né di dipingere né di scolpire. 지난날 나를 가두었던 환상은 얼마나 허무했었던가. 예수를 우상이나 왕으로 여긴 환상이라네. 나의 어떤 그림이나 조각도 나의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네. 내 삶에서 전부였던 예술이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운명 같은 흔들림을 느낍니다. 세계 상실의 고통은 이제 진정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일상의 기쁨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일도 없었다. 그러나 여기엔 쉬어갈 수 있는 정거장도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며 절망이란 자기 상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잊게 한 신과의 관계의 상실이며 세계 상실이었습니다. 세계 상실이란 언어의 상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언어들은 아직 코드를 풀기 전에 절망과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내게는 언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독방은 텅 비어 있었고 또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이 세계가 이처럼 무시무시한 정적에 쌓인 일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불안에 떤 일도 없었습니다. 기쁨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일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떠났으니 추상의 세계입니다. 이름하여 비극적 추상의 세계입니다. 카프카는 비극적 추상의 언어를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순수 추상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양식과 근본적으로 대립이 되는 현대의 한 양식을 굳힌 것입니다. 이들의 언어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세계의 소원어, 바탕의 상실, 그리고 비현실입니다. 현실을 상실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결론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둠의 코드를 풀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그룹은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순수라는 진리에 도달하려 합니다. 세계의 상실이라는 같은 경험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이 그룹. 앞의 것이 비극적 추상이라고 한다면 이 그룹은 순수 추상이라 불리울 만합니다. 사물이 세계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그림에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계 상실이라는 재난은 여기선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이제 저주받은 숙명도 없고 비극도 없습니다. 털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극복이라는 긍정 개념을 정립합니다. 말하자면 세계 상실이라는 코드를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 중 하나가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환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단지 세계관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코드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의 성이 있습니다. 코드를 푸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상의 성입니다. 코드를 푼 것이 아닌데도 풀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환상의 성이지요.
과학에서는 검증이라는 잣대로 걸러낼 수 있는데 인문학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검증의 잣대가 없기 때문이죠. 코드가 그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숨어있던 세 번째 코드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사초의 그림 상단에는 천사가 칼을 들고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칼은 화염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편에서는 에덴 동산의 주변을 화염검이 지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염검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이 비유와 상징을 코드화시킬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세 번째 코드가 됩니다. 이것을 코드를 읽어내면 이렇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코드의 진짜 의미와는 다른 것이겠지요. 코드 앞에 서서 그 코드를 풀었다는 온갖 해석이 등장합니다. 낯설게 보기, 뒤집어 보기 등을 통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들입니다. 여기 현대미술의 시조라고도 불리는 마르셀 듀샹입니다. 미술의 죽음을 선언하고 남성용 소변기를 들고 나옵니다. 소변기를 뒤집어 샘이라 이름 붙입니다. 미술가가 미술의 죽음을 선언했다면 세계 상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시된 해답은 말하자면 현실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코드는 풀린 것일까요? 이것은 발상의 전환과 같은 아이디어의 차원은 아닙니다. 코드 앞에 마주선 진정성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 그 시면의 끝까지 가야 한다. 여기 문학 사상, 너무도 뚜렷한 코드의 발견과 그 해독의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시인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란 시의 제5장 천둥의 말입니다. 시인은 천둥이 치는 소리를 다다다로 코드화시켰습니다. 코드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해독했습니다. 다타, 다야드밤, 담야타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됩니다. 주라, 공감하라, 자제하라. 그러자 천둥이 말했다. 다타, 주라, 우리는 무엇을 주었던가? 다야드밤, 공감하라. 담야타, 자제하라. 그러나 현대에는 줄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자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제를 당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4월은 잔인한 달이고 황무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르네상스 천재들이 재발견한 인간의 코드가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의 코드 또한 아직 많은 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부분의 코드가 풀린다는 것은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인간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코드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영원히 미완성입니다. 여기서
코드에 도전하고 그 해결을 위해 애쓰는 누군가가 필요해집니다. 우리가 천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류 지성사는 이 코드라는 벽 앞에 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그 코드를 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발견한 코드는 자연,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코드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읽고 수학적인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코드라고도 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Cioè il famoso uomo di Leonardo, no? L'uomo di Leonardo cosa significa? Significa che il corpo dell'uomo è un corpo che può essere studiato nei suoi rapporti di simmetria matematica fra le sue varie parti, quindi può essere in qualche maniera scannerizzato matematicamente, potremmo dire noi oggi.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드러난 수학적인 어울림의 관계에 관한 수수께끼. 이 수학적인 코드의 현대적인 전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학이라는 코드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저 해석적인 의미에서 그 저 어떤 화질이 많아졌어. 그거를 이제 뭐 성취한 건데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15년 동안의 연구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숫자 1과 그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 소수. 나타나는 현상은 불규칙합니다. 규칙이라곤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규칙성, 조화가 있다는 것이 리만 가설입니다. 그런데 문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좀 심하게 말하면 문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리만 함수는 가수로서 이미 실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시되어 있죠. 지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좀 악마적인 문제다. 그리고 사나비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솔루션이 그 해결이 해문으로부터 내려올 거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올 거다. 실현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수와 관련된 첫 번째 코드의 발견자는 오일러였습니다. 그는 소수가 나타날 때마다 계단을 하나씩 올리는 방식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수 분포의 어떤 패턴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때론 자주 나타나다가 72칸을 지날 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규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일러는 자연의 질서와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추정을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소수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공식이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해 얻은 결론은 6분의 파이 제곱이었습니다. 규칙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수들을 늘어놨을 뿐인데 원을 정의하는 원주율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일러의 수식에서 반복되는 제곱 2를 x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19세기 중반 수학 천재 베르나르트 리만이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코드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른바 제타 함수라 불리는 것입니다. 리만이 이 함수를 3차원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수에서 파생된 데이터로 구성된 만큼 무작위로 분포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수직축이 0이 되는 0점의 위치들이 직선 위에 배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이며 조화였습니다. 국부적으로 보면은 불규칙입니다. 상당한 랜덤리스가 있고요.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은 대국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하모니가 있습니다. 예, 좋아요. 조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규칙 속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불규칙은 로컬하게 본 거고요. 예. 규칙은 글로벌하게 본 거고요. 이제 소수의 코드를 푼다는 것은 리만 가설, 즉 제타 함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알려진 첫 번째 희생자는 제2의 뉴턴으로 존경받던 고드프리 하디와 존 리트루드였습니다. 191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하디는 자신이 리만 가설을 증명한 줄 알았습니다. 이론은 탄탄했습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산이었습니다. 공들인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선언을 하고 맙니다. 리만 가설은 오류다. 가설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수학에서 숫자 1과 그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 이른바 소수의 불규칙성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일러 이후 2, 3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것에 과연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해 코드가 있느냐 하는 회의론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리만 수수께끼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내쉬입니다. 존 내시가 생각했던 거를 저는 뭐 대충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같은 방법이요. 그렇죠. 저는 뭐 수많은 방법들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로 절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문이 아닙니다. 논문 발표장에서 그의 정신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정신분열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논리 또 논리, 그것만 중요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결국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거 연구하다 미친 사람들도 많은데 참 많은 사람을 참 그 도전하게 만들고 참. 은밀한 두려움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비밀을 풀려고 하면 신의 분노를 산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학자들은 리만 가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신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 뜻이요. 이제 잘 안 될 거니까 결국은 수십 년을 웨이스트하고 소모하고 결국은 뭐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잊혀지니까요.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코드 앞에 마주선 이들이 그랬듯이 미국 퍼듀대 브랑주 교수 역시 평생 이 소수의 비밀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였으나 수차례 리만 가설을 풀었다는 논문을 제출했다가 그때마다 오류가 밝혀져 학자들의 신임을 잃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사과문을 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빅뱅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코드를 풀던 이들이 만나 그 열쇠가 같은 것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이슨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이슨을 만나봐라. 예. 그래서 그 다이슨을 만나고 다이슨 사실 그 피직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물리학과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만 가설과 물리학과의 만남. 1972년 한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플린스턴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리만 가설에 대한 일만의 의심마저 끝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학자는 휴 엘 몽고메리, 수학자 겸 물리학자는 프리먼 다이슨이었습니다. Well, not completely by chance. I mean, I knew him quite well, but we started by chance to talk about prime numbers, and he's a real mathematician who works on theory of numbers.
수학자 몽고메리가 우연히 자신이 연구하던 리만 함수 공식을 말하자 다이슨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연구하던 우레늄이나 중원자 같은 중핵자의 에너지 준위 함수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기본 구성 요소인 원자, 그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원자에게 에너지 준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변동을 계속하는데 다이슨은 이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리만의 제타 함수의 간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함수가 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드의 발견이었습니다. And what I told him, which was something I happen to know because I do physics, is exactly the same rule applies to a problem in physics. And so that was seemed to be quite a remarkable coincidence. 이 세 번째 코드의 발견은 소수의 출현과 관련된 순수 수학이 타학문 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던 자연계의 어떤 현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학자 간의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에서 나온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제 생각으로는 창의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수학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의 코드가 풀린다는 것은 그 풀린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쇠가 같은 다른 영역, 우주 질서의 규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주에 얼마나 불규칙한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규칙한 것 안에 결국은 규칙적인 어떤 질서가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주의 비밀일지 뭐의 비밀일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얻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라고 그거를 증명해 보려고 노력한 거죠. 이 세상 어딘가에는 창조주의 설계도로 드러날 수도 있는 코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코드가 나타난다면, 아니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리만 가설만 풀린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조금은 변할 것 같습니다. 리만 가설이 많이 풀렸다면요, 저는 수학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수학 굉장히 경이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을 좌절시킨 리만 가설은 현재로서는 아직 문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악마 같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제 누군가 물어봐요.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거 물어보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되게 작다는 걸 잘 압니다. 아마 실패할 게 거의 기정사실인데요. 근데 도전 안 하면은 그 확률조차 없잖아요. 코드의 발견과 그 해독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소수의 불규칙성에서 규칙성, 조화를 처음 찾아낸 오일러의 코드. 여기서 소수란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예컨대 인간입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코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언어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용어, 서로 다른 방식. 그러나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학자 간의 벽은 인류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벽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또 다른 코드가 보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인류 지성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코드를 푼 것이 아님에도 풀었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었기에 그것을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도 처음에 못 봐요. 근데 죽으라고 그냥 막 집요하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언뜻 보이는 거죠. 그 언뜻 보이는 거를 딴 사람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뭔가 번듯한 걸 끝까지 물고 들어져가지고 결국 논리적으로 그 모순이 안 되게 해결해내는 거죠. 지배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지배함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단테의 베아트리체를 향한 마음은 어느 날 문득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코드는 그렇게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낮과 밤의 구별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가운데서, 말 없는 침묵 속에서, 고통스러운 추방에 낯선 곳을 헤매다니면서 단테에게 베아트리체는 영혼의 코드였습니다. 인간을 느끼게 해준, 자신을 느끼게 해준 그 무엇이었습니다. 단테는 그 코드를 통해 결국 자신과 마주했을 것입니다. Forse anche nella nostra società ci sono molti geni potenziali, però dovremmo chiedersi se c'è la capacità di riconoscerli e di scommettere su di loro. Questa è una società che scommette sull'intelligenza, che scommette sulla genialità delle persone. 천재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회가 있습니다. 천재들이 발현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대별, 사회별 억압이 존재하고 있었거나 그 사회가 천재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열리지 않은 미래의 문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미래의 천재는 과연 어느 문에서 나올 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피렌체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 즉 인간 내면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그 코드를 발견하고 푸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에 다가올 천재성은 르네상스 천재들이 그러했듯, 아니 그 이후 모든 시기의 천재들이 그러했듯 인간의 코드일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의 코드일 것입니다.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답이 아니었습니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뒤돌았으면 그것이 또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30번째 제 방문이 끝나갑니다. 이제 저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약하고 또 떠나야 합니다. 천재를 말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또한 우리 자신, 미래라는 시간 앞에 선 저 자신입니다. 버려둔 저의 모습입니다. 버려둔 수수께끼입니다. 마주하고서도 외면한 또 다른 코드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마주할 때까지 이곳으로 오고 또 올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마른 종소리가 피네체 시내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한없이 메마르게 들리더니 베키오 광장은 다시 비에 젖었습니다. 천재들이 머물던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시효를 다한 것일까요? 그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피렌체를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단테의 성당에 들렀습니다. 이 조그만 성당 한쪽에
단테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가 영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 미지의 관계에 이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 만남의 순간, 그것은 풀어야 할 코드 앞에 선 것입니다. 단테에게 그 운명의 이름은 베아트리체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저는 인류 정신사를 이끌었던 그들의 천국과 지옥을 상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 미지의 코드에 도전하며 좌절과 실패를 겪었을 이들. 때론 시대 정신을 함께하여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런 이들조차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테가 상상한 천국과 지옥이 이들에겐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